복잡한 도형 문제가 최상위권의 눈에는 단순한 회로도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을 시각화해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14번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일반 학생들과 사고 과정부터 무언가 다릅니다. 3가지 정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죠. 먼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AB의 길이가 3, BC의 길이가 4, 각 B가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ABC는 결정되었고요.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라 했습니다. A를 중심으로 하고 D를 지나는 원의 호 EF 위의 점 G를 CG는 2루트 6이 되도록 잡는다고 했으니 G는 이렇게 결정될 것이고, 삼각형 CG의 외접원 위의 점 H를 각 HCG와 각 BAC가 같도록 잡으므로 점 H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때 선분 GH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벌써 최상위권 학생들의 첫 번째 차이점이 나왔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문제를 읽을 때부터 각 도형 요소들이 어떤 조건으로부터 결정되었는지, 잘 결정되었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에서 어느 조건을 언제 사용해야 할지가 머릿속에 좀 더 잘 정립되거든요. 일단 이 문제, 삼각함수 단원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복잡한 공식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식의 역할만 떠올리면서 문제 해결 전략을 세워봅시다. 이 단계에서는 공식이 무엇과 무엇에 대한 관계식인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사인 법칙 하나는 삼각형의 두 변과 두 대각에 대한 관계식이고, 다른 하나는 삼각형의 한 변과 그 대각 및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관계식이죠. 또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한 내각에 대한 관계식입니다. 이 도형의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성요소 중 하나만 모를 때 나머지 구성요소와 법칙을 통해 그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코사인 법칙을 통해 세 변의 길이를 알면 한 각의 크기를 알 수 있고, 두 변의 길이와 사이 끼인 각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관계만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탐색해 나갈 겁니다. 문제를 다시 보죠.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오겠죠? 여기가 2대 1이고 AB의 길이가 마침 3이니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겠네요. CG의 길이가 2루트 6이고 G는 호 EF 위의 점이므로 이 길이는 2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를 모두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세 변의 길이를 아는 삼각형의 모든 내각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각들은 모두 크기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두 변과 끼인 각을 아는 경우 대변의 길이를 알 수 있으므로 이 길이들도 모두 언제든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길이 그리고 이 각의 크기를 알아내면 사인 법칙에 의해 이 원의 반지름 라지 R도 알 수 있겠죠. 이 각은 이 각과 같으므로 아는 각이고, 삼각형 CGH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알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선분 GH의 길이도 나와서 답이 얻어지겠죠. 자, 지금까지는 탐색이었고 이번에는 답을 내는데 필요한 내용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GH의 길이는 이 각의 크기와 이 원의 반지름에서 사인 법칙으로 얻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각을 구해야 할 텐데, 이 각은 문제 조건에 의해 이 각과 같고, 이 각은 삼각형 ABC에서 삼각 B로 구해지죠. 이번에는 이 원의 반지름 R도 구해야겠죠. R은 이 각과 이 길이에서 사인 법칙으로 얻어지고, 이 길이는 이 두 길이와 이 각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얻어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각은 이 세 길이로부터 코사인 법칙을 통해 얻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할 수 있는 것을 탐색한 다음 역순으로 필요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최상위권들의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무턱대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밀하게 무엇을 계산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고 계산하여 헛손질을 줄입니다. 자, 마저 계산하러 가보죠. 먼저 아까 구해놨던 길이들을 이용해서 이 각을 구해보면 사인 값이 5분의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각을 얻기 위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코사인 값은 이렇게 계산되어 4루트 6분의 9입니다. 이 길이를 얻기 위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루트 6이 되죠. 한편 코사인 GC2로부터
sin GC2를 구하면 4루트 2분의 루트 5입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 큰 원의 반지름 라지 R을 구하면 이렇게 루트 5분의 4루트 3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사인 법칙에 의해 GH의 길이는 25분의 32 루트 15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죠. GPS군의 머릿속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문제를 완전히 이해해야 되겠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고정된 함수 fx가 나오고 양수 a의 값에 따라 변하는 함수 gx가 있네요.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이 h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a의 최대값과 그때의 h3의 값을 얻어야 합니다. 극값이란 함수의 증감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값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hx는 연속함수의 정적분으로 정의되었으므로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도함수는 gx-fx가 되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도함수의 부호는 원함수의 증감을 나타내므로 극값을 갖는 지점을 도함수로 파악할 수 있죠. 도함수 값이 0인 곳? 아니요, 부호가 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곡선 y는 fx, y는 gx가 교차하는 곳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f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함수 fx의 그래프는 음수 쪽 식이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 양수 쪽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0,0, 1,0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수 gx의 그래프도 그려보죠. gx를 구성하는 세 식을 보니 gx는 3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먼저 가장 쉬운 0부터 그어주고 이쪽 식은 마이너스 1,0을 반드시 지난 선이고 이쪽 식은 1,0을 반드시 지난 선일 겁니다. 두 기울기는 서로 같죠. 두 함수를 겹쳐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곡선 y는 fx가 곡선 y는 gx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범위에서는 함수 gx-fx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므로 hx는 감소하겠고 아래쪽에 그려지는 범위에서는 반대로 증가하겠죠. 지금 이 그림의 경우 gx-fx의 부호가 x는 1에서만 변하므로 hx는 x는 1에서만 극값을 가지겠네요. a의 값을 변화시켜가면서 관찰해볼까요? a의 값이 0에 가까운 양수일 때는 이렇게 한 지점에서만 극값을 갖지만 a의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도 극값을 하나만 갖는 걸까요? 아니죠. 충분히 멀리서 바라보면 fx, gx의 대소관계가 변하는 지점은 3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a의 값을 아무리 키워도 결국은 이렇게 세 점에서 교차하게 됩니다. a의 값이 충분히 클 때는 극값이 3개, a의 값이 충분히 작을 때는 1개니까 중간 어딘가에 경계가 있습니다. a의 값을 키워나가면서 특징적인 지점들을 관찰해봅시다. 양수 쪽에서는 이렇게 y는 ax-a와 y는 x제곱-x가 x는 1에서 접하는 지점이 특징적이네요. a의 값이 2보다 작으면 x는 1에서 하나의 극값을 갖고 a의 값이 2보다 크면 x가 1보다 큰 쪽에서 하나의 극값을 갖죠. 어쨌든 양수 쪽에서 극값이 하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엔 음수 쪽도 볼까요? 음수 쪽에서는 이렇게 두 곡선이 서로 접하는 지점이 특징적일 겁니다. 이 경우 음수 범위에서 극값을 갖지 않고 a의 값이 2보다 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값이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두 그래프는 두 지점에서 교차합니다. 음수 쪽에서의 극값의 개수는 이처럼 두 그래프가 접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변화할 겁니다. 양수 쪽, 음수 쪽 모두 관찰이 끝났으니 합쳐서 볼까요? 전체를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문제는 극값의 개수가 변하는 바로 이 순간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a의 값을 구해볼까요? 두 곡선이 접해야 하니까 판별식이 0임을 이용할 수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임을 얻어서 마이너스 x제곱에 x는 마이너스 2에서의 미분계수가 4임을 구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기울어진 축을 바로 세우는 변환, 전단 변환을 이용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이 변환의 총정리를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특강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아무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에서 a의 최대값이 k라고 했으므로 k는 4입니다. 그리고 이때 h3의 값을 계산해야 합니다. gt의 적분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니까 8이고 ft의 적분을 계산하면 2분의 9가 나옵니다. 따라서 h3의 값은 2분의 7이 되고 구해야 하는 답은 4 더하기 2분의 7은 2분의 15, 4번입니다.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있고 gx가 이렇게 x는 t 기준으로 왼쪽 부분을 뒤집는 함수네요. 그렇게 정의된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 이런 조건은 보통 대부분 지점에서 무의미합니다. x는 t에서 연속인 것만 유의미하겠죠. gx가 x는 t에서 연속이라면 ft는 0이어야겠죠. 박스 안을 계속 읽어보죠. 가조건, 이 극한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극한식 속에 분모와 분자가 각각 수렴하니까 분모가 0이 될 때만 고려해도 충분합니다. a가 0, 2일 때 분모가 0이 되고 이때 분자도 0이어야 하기 때문에 g0은 g2는 0입니다. 여기까지의 정보를 이용하면 gx가 0일 때 fx도 0이니까 fx의 식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요. 이때 p는 양수이고 ft는 0이니까 t의 값은 0 또는 2 또는 r입니다. 여기서 gx의 연속성과 가조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정보 안에 포함되죠. 그러니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해진 정보는 없애버릴게요. 21번 문제의 본체는 바로 이 나 조건입니다. 이 극한식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값의 집합이 제시되었네요. 이 단 조건은 집합을 원소나일법으로 제시하기 위한 가정일 뿐이고요. 실수 a에 대하여 ha를 이렇게 정의하면 나 조건의 이 부분은 HM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HA의 식을 정리해볼까요? GX의 정의에 의해 HA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호가 이쪽에 붙은 것은 GX의 정의에서 등호 위치 때문이 아니고 우극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구한 fx의 식을 대입한 뒤 약분하고 극한을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a를 이제 x로 바꿔 써볼게요. 그러면 새 함수 hx를 얻었습니다. 이 함수의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이 단 2개 존재한다는 것에 집중합시다. p는 반드시 양수니까 hx의 부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러면 잠시 p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마음의 눈으로 hx의 그래프를 굴려보죠. 먼저 t가 0인 경우 hm이 음수가 되는 자연수 m이 2개려면 이렇게 r이 2보다 크고 3 이하여야겠네요. 이때 m의 값의 집합은 1, 2입니다. t가 2인 경우는 hm이 음수가 되는 자연수 m이 2개이려면 이렇게 r이 3보다 크고 4 이하여야겠네요. 그리고 m의 값의 집합은 2, 3입니다. 마지막으로 t가 r인 경우는 hm이 음수인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날려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값이 모두 양수라는 것에 집중해봅시다. 그럼 g-1은 양수, g1은 음수여야겠죠? 그런데 두 경우 모두 r이 2보다 크니까 f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러면 항상 f-1은 음수, f1은 양수네요. 여기서 g-1이 양수, g1이 음수가 되게 하려면 t의 값이 1보다 커서 f-1과 f1의 부호가 둘 다 반대가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 t가 0이 될 수 없으니 t는 2일 수밖에 없겠네요. gx의 식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번엔 자연수 m의 집합의 원소를 정리해 볼게요. gx의 식을 이용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이 중 하나는 2, 하나는 3이라는 거겠죠? 아래값이 3보다 크고 4 이하니까 아까 구한 두 식의 범위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p는 0보다 크니까 여기서 두 식의 대소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두 식을 나눠서 p를 약분하면 아래값을 구할 수 있고 아래값을 대입하면 p의 값도 구해집니다. 그러면 gx의 식이 이렇게 확정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g-5였으므로 계산하면 답은 65입니다. 어떠셨나요? 복잡해 보였죠? 하지만 핵심은 서너 단계 정도로 요약됩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면서 특별한 발상이 있었는지에 집중해보세요. gx의 연속 조건 및 가조건을 해석한 결과는 이러했고요. 야조건만 남았죠? 이 극한식을 파악하기 위해 gx의 식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었었고요. 이게 음수가 되는 자연수 m이 2개이도록 y는 hx의 그래프를 마음의 눈으로 굴려보면서 가능한 조합을 얻었죠. 집합의 두 원소가 모두 양수임에 주목했더니 1의 경우는 배제되고 2의 경우만 가능함도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집합이 집합 2, 3과 같도록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답을 얻을 수 있었죠. 바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곡선 2개와 곡선 위에 점 A, B가 나왔습니다. 곡선을 정교하게 그리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제1사분면에 점 2개를 찍어서 상황부터 파악해보죠. 점 A를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 이 점을 지금부터 A'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이 직선 OB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략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물론 두 점 A, A'이 점 B보다 바깥쪽에 찍힐 수도 있고 애초에 전체 그림이 이 직선에 대해 뒤집혀 있는 형태일 수도 있죠. 그림을 하나로 특정해서 그렸더라도 머릿속으로는 다양한 케이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문제를 마저 읽어보죠. 문제에서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를 주었고 구해야 하는 것은 A, B의 곱입니다. 식을 세우기 전에 습관처럼 해야 할 게 있죠. 구해야 할 미지수의 개수와 조건에서 나오는 방정식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것입니다. 이거 문제 구조를 파악하는 첫 단추거든요. 일단 점 A는 A, B, 점 A'은 B, A입니다. 그리고 직선 OA' 위에 점 B가 있으니까 점 A'의 좌표에 K배해서 점 B의 좌표가 KB, KA라고 둘 수 있겠죠. 두 점 A, B가 모두 제1사분면에 있으니 K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좌표가 A, B, K라는 세 양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미지수는 3개네요. 이번엔 방정식의 개수를 세어볼까요? 점 A가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하나, 점 B가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하나,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에서 X성분, Y성분 각각 하나씩 총 4개의 식이 나옵니다. 어라? 미지수는 3개인데 방정식은 4개입니다. 보통은 이 두 개수가 딱 맞아떨어지는데 말이죠. 이렇게 식이 더 많은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죠. 자, 이제 이 4개의 식만 있으면 문제도 더 이상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 이상이었으니 이 4식만으로도 A, B, K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앞에 두 식을 봅시다. 하나는 로그, 하나는 지수꼴이네요. 통일을 위해 이 로그식을 지수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또 이 지수식과 마찬가지로 A가 있는 항만 좌변에 남겨볼게요. 자, 어때요? 두 식 모두 좌변에 A가 있고 우변 지수에 B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수항까지 한번 맞춰볼까요? 첫 식 양변을 4로 나누면 자, 뭔가 두 식의 형태가 묘하게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 두 개의 식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자니 K가 2가 아닐까 하는 강력한 심증이 들지 않나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두 식은 이 부분만 다르고 완전히 똑같은 형태네요. 그럼 이 부분을 각각 x, y라는 미지수로 치환하여 곡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이때 두 점 EB, EA, KB, KA는 이 곡선 위의 점입니다. y는 4의 x-1승 빼기 2분의 1의 그래프는요, y절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위치 1보다 큰 지수함수 형태니까 이렇게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는데, 이 곡선 위의 점 EB, EA와 점 KB, KA는 원점에서 바라본 기울기가 B분의 A로 동일하니까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B분의 A인 직선과의 교점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제1사분면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은 이 곡선과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A, B, K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점 EB, EA와 KB, KA는 서로 다른 점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K는 2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이 두 식에 K는 2를 대입하면 간단한 2원 1차 연립방정식이 되죠. 연립방정식을 풀어봅시다. 먼저 이 식을 B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다음 이 식에 대입하면 A의 값이 얻어지고, 이 결과를 다시 이 식에 대입하면 B의 값도 얻어집니다. A와 B를 곱하면 16분의 441이므로 P 더하기 Q는 457입니다. 자, 답은 이렇게 구해졌네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문제에는 풀이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22번 자리에 지수로그 그래프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던 26학년도 6월 22번 문제를 떠올려 봅시다. 이 문제에서 이 두 곡선식을 연립하여 얻어진 A의 좌표를 직접 이용하기보다 A가 존재하는 곡선을 이렇게 구하면, 문제의 이 식은 이 식에서 x, y 자리에 각각 x-3, y+3을 대입한 결과와 같으므로 점 A가 존재하는 이 곡선을 3,-3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이 이 곡선입니다. 마침 기울기 -1짜리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므로 A, B의 관계가 곧바로 파악됩니다.
이 두 곡선 간의 평행이동 관계를 관찰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 열쇠였습니다. 이 문제의 철학을 이륙수능 22번에도 적용해볼까요? 점 A의 y는 x 대칭점 A'의 좌표에 집중하기보다는 A를 포함하고 있는 곡선의 y는 x 대칭 곡선 식에 집중하여 식을 잘 정리하면 B가 존재하는 이 곡선식에서 x, y의 값이 각각 2x, 2y로 바뀐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사실 이거 확대 축소 관계입니다. 사실 고교 교육과정에서 점과 그래프의 평행이동까지는 다루지만 점과 그래프의 확대 축소는 일반화하여 배운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과서에서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다룰 때 확대 축소에 대한 약간의 암시 정도는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일반적인 확대 축소 개념 설명은 없었기에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 점 1,2를 잡았습니다. x축 방향으로 3배, y축 방향으로 2배 확대하려면 x좌표, y좌표에 각각 3,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배, y축 방향으로 2배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곡선식이 fx, y는 0이라고 합시다. 이 표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곡선식에서 우변에 0만 남기고 다 좌변으로 이항한 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곡선 위에 한 점 x0, y0가 이 곡선 위에 있다고 하면 이 등식이 성립해야겠죠. 이 점이 점 3x0, 2y0로 이동되어야 하므로 이 곡선의 방정식은 3x0, 2y0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방정식이어야겠죠. 이렇게 x, y 자리에 각각 3분의 x, 2분의 y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얻어지는데 여기에 3x0, 2y0를 넣어보면 잘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 곡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일반화하면 점 x, y를 x축 방향으로 a배, y축 방향으로 b배 확대 또는 축소하면 ax, by가 되고 그래프 fx, y는 0을 x축 방향으로 a배, y축 방향으로 b배 확대 또는 축소하면 f a분의 x, b분의 y는 0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예시에서 3과 2만 각각 a와 b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점의 평행이동에서 덧셈, 이 덧셈의 역연산인 뺄셈이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나타냈듯 점의 확대 축소에서 곱셈, 이 곱셈의 역연산인 나눗셈이 그래프의 확대 축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원리입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점 A'이 존재하는 곡선은 점 B가 존재하는 이 곡선식에서 x, y만 각각 2x, 2y로 바뀐 형태이니까 x축, y축 방향으로 2분의 1배 축소시킨 곡선이죠. 즉, 이 곡선을 원점 기준으로 2분의 1배 축소시킨 곡선이 이 곡선이라는 의미입니다. OA', B가 한 직선 위에 있으므로 여기서 점 B의 좌표가 2, 2a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곧바로 중점 좌표로부터 연립방정식을 얻죠. 첫 번째 풀이와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을 풀면 A, B의 값을 구할 수 있고 답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의 좌표보다는 점이 존재하는 곡선에 집중하였고 평행이동만 확대 축소로 바뀌어 재출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륙수능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입니다. 16개의 공과 6개의 빈 상자,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고요. 1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시행을 하는 문제네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1, 3, 5가 적힌 상자에 공을 각각 1개씩 넣는다고 했고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나온 수의 약수가 적힌 상자에 공을 1개씩 넣는다고 했으니까 2의 눈이 나왔을 때는 2의 약수인 1, 2가 적힌 상자에 공을 1개씩 넣고 4의 눈이 나왔을 때는 4의 약수인 1, 2, 4 상자에 6의 눈이 나왔을 때는 6의 약수인 1, 2, 3, 6의 상자에 공을 넣습니다. 여기까지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시행을 4번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공을 뺀다는 말은 없으니까 공은 누적해서 쌓일 겁니다. 공은 16개가 있고 한 번의 시행에서 최대 4개의 공을 넣으니 공이 모자랄 일은 없겠네요.
문제를 계속 읽어보죠. 상자에 들어간 모든 공의 개수의 합이 홀수일 때 3이 적힌 상자에 2가 적힌 상자보다 공이 한 개 더 많이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장 구조를 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겠죠? 이 부분을 사건 A, 이 부분을 사건 B라고 할까요? 그러면 구하는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므로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겠죠? 특히 이 문제에서 임의로 진행되는 부분은 주사위를 4번 던지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도 6의 4승으로 고정입니다.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가 고정되어 있으면 확률의 비를 경우의 수의 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특강, 확률 문제, 경우의 수의 비로 해석 가능, 불가능,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하게 구분 기준을 설명하자면 표본 공간의 크기, 즉 전체 경우의 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경우의 수의 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 나온 두 눈의 수가 서로 소일 확률은? 이라는 문제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제곱은 36으로 고정이므로 경우의 수의 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주사위 1개를 던져 나온 눈의 수만큼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이라는 문제에서는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에 따라 동전을 던지는 시행 횟수 자체가 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표본 공간의 크기가 하나의 값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사위 눈의 수에 따라 케이스를 나눈 뒤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 계산해야 하며 경우의 수의 비로는 확률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옵시다. 먼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하니까 주사위 눈의 수에 따라 상자에 넣는 공의 개수의 홀짝성을 따져보아야겠습니다.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인 경우 넣는 공은 3개로 홀수, 2의 눈이 나왔을 때는 짝수, 4의 눈이 나왔을 때는 홀수, 6의 눈이 나왔을 때는 다시 짝수입니다. 자연수의 합에 홀짝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홀수뿐입니다. 홀수를 홀수번 더하면 홀수이고 홀수를 짝수번 더하면 짝수이죠. 그러니까 사건 A는 이 녀석들이 홀수번 나오는 경우입니다. 주사위를 총 4번 던지니 홀수는 1번 또는 3번 나와야 합니다. 홀수가 1번 나오는 경우의 수부터 구해보죠.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짝수개의 공을 넣는 방법은 2가지니까 이렇게 쓰고 홀수개의 공을 넣는 방법은 4가지니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 수들을 모두 곱해주어야겠죠? 총 2의 7승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홀수가 3번 나오는 경우의 수도 구해보면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고 이번엔 홀수가 3번 나오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쓰고 모두 곱해주면 총 2의 9승까지입니다. 이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겠죠? 사건 B에서 3과 2가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를 따지고 있으므로 주사위 눈의 수에 따라 상자 3에 들어가는 공의 수 빼기 상자 2에 들어가는 공의 수를 구해보면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인 경우 1 빼기 0이니까 1이고 2, 4의 눈의 경우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6의 눈의 경우 1 빼기 1이니까 0이죠. 4번의 시행에서 나온 이 값 중 1이 마이너스 1보다 한 번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사건 B입니다. 그럼 1이 한 번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않거나 1이 2번 나오고 마이너스 1이 한 번 나와야 합니다. 자, 이 1번 경우부터 보면 주사위에서 홀수눈이 한 번, 6의 눈이 3번 나와야 하니까 상자에 든 공의 개수의 총합은 반드시 홀수입니다. 즉 사건 A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경우의 수는 먼저 주사위 눈의 순서를 배열하는 4가지 경우에서 홀수 눈이 1, 3, 5 중에 무엇이 나올지 정해주어야 하죠. 즉 4 곱하기 3으로 12가지입니다. 2번 경우를 보면 홀수 눈이 2번, 6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건 확정이고 사건 A도 동시에 일어나려면 이 한 번의 마이너스 1은 4의 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홀수가 3번 더해져서 홀수가 되거든요. 홀수, 4, 6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니까 2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이고요. 이 중 홀수는 1, 3, 5의 3가지 중 골라야겠죠? 이 수를 모두 곱하면 9 곱하기 12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이걸 계산할게요. 먼저 분자를 12로 분모를 2의 7승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5로 약분, 8로 약분하면 답은 16분의 3, 2번입니다.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빈 주머니 10개가 일렬로 놓여있고 공 8개가 있습니다. 공은 각 주머니에 2개 이하가 되도록 나누어 넣을 건데
박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가조건에서 공의 개수가 1인 주머니가 4개 또는 6개라고 했습니다. 4개인 경우는 공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6개인 경우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나 조건은 공이 2개 들어있는 주머니와 이웃한 주머니에는 공이 들어있지 않아야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약간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0개의 주머니에 공을 넣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조건에 맞춰 공을 담아둔 주머니를 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배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 더 단순화해서 각 주머니를 들어있는 공의 개수로 치환해서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 나 조건은 이와 이웃한 수는 0뿐이다 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단순화 결과 이 동그라미 1번, 2번의 수를 배열하되 2와 이웃한 수가 0뿐이도록 하면 됩니다. 이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0을 가장 먼저 배열해놓고 그 사이에 2와 1을 끼워 넣으면 경우의 수를 구하기 쉬워 보이죠? 동그라미 1의 경우 0 4개로 구분되는 5구역 중 2구역을 택해 2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1은 나머지 3구역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 2를 한 구역에 몰아넣거나 2를 넣은 구역에 1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넣으면 2와 이웃한 수는 0뿐이라는 이 조건을 위배하니까요. 5구역 중 2의 자리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5 컨비네이션 2이고요. 1을 넣는 것은 이전에 선택되지 않은 새 화살표를 중복을 허용하여 4번 택한다고 생각하면 되므로 3H4입니다. 넣을 녀석을 따지는 게 아니라 들어갈 공간을 중복하여 택하는 방법은 중복조합의 핵심이었죠? 그럼 동그라미 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0으로 나누어지는 4구역 중 하나를 택해 2를 넣고 나머지 3구역에 6개를 넣어주면 되니까 4 곱하기 3H6이겠죠? 각각 계산해봅시다. 3H4는 6C4니까 동그라미 1의 경우의 수는 150, 3H6은 8C6이니까 동그라미 2의 경우의 수는 112가 되겠죠? 답은 150 더하기 112, 262입니다.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졌고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 디테일하게 파악하진 않더라도 대충 s에 대한 식이 된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hs라고 해두겠습니다. 이 hs가 t가 되도록 하는 s의 값이 gt라고 했으니까 hgt는 t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hs라는 함수는 gt의 치역에서는 역함수를 가져야 합니다. hgt는 t의 양변에 hs의 역함수를 취해주면 gt는 h 인버스 t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요구사항은 이 gt를 적분하는 것입니다. 역함수를 적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치환 적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hs의 식부터 구해보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hs의 정의를 보면 점 s, fs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2점, 그리고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은 2점이니까 hs는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입니다.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s, 빗변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인 f's인데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 s분의 hs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럼 hs는 sf'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f's가 음수일 수도 있고 hs는 거리라서 반드시 양수니까 일단은 절대값을 씌워야겠네요. 한편 문제에 주어진 fx의 식을 미분하면 앞은 다항함수의 미분이고 ln 1 플러스 x 미분하면 x 플러스 1분의 1이죠. f'x의 식을 잘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hs 식을 계산해보죠. s가 양수일 때 이 절대값 안쪽도 양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hs는 적분하기 쉬워 보이죠? 아까 언급한 역함수를 적분하는 2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을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계산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값은 gt를 2분의 1부터 4분의 27까지 적분한 값이고 gt는 h 인버스 t니까 y 값이 2분의 1부터 4분의 27까지의 이 넓이가 바로 구하는 값이겠네요. 그럼 이때의 x 값을 구해야 합니다. 이 값을 각각 a, b라 해볼까요? 그럼 a, b가 만족시켜야 하는 방정식은 이렇게 2가지입니다. 3차 방정식 꼴이지요. 3차 방정식을 푸는 필살기, 무작정 때려 맞추기를 이용하죠. 이 두 식의 분모를 보아도 분자를 보아도 a는 1, b는 3입니다. 또 마침 a가 b보다 작아서 이런 그림 상황이 맞습니다. 대소관계가 반대면 그림을 다시 그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가 1, 3이고 이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됩니다. hs의 식을 적분하기 좋게 변형하고 부정적분을 구해보면 앞은 다항함수의 적분이고 s 더하기 1분의 1 적분은 ln 절대값 s 플러스 1이죠. 3 넣고 1 넣고 빼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그럼 이제 이 넓이는 이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구해야 하는 넓이는 이 도형에서 이만큼을 뺀 값이니까 통분하여 계산하면 12분의 157 플러스 ln2로 답은 5번입니다. 이륙수능 미적분 30번입니다.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증가하는 연속함수 fx가 있고 박스 안의 조건은 f 인버스 x에 대한 조건이네요. 이 f 인버스 x도 증가하는 연속함수죠. 가 조건은 이 띠 안쪽에 대한 조건이고 나 조건은 이 띠 바깥쪽에 대한 조건이네요. 가, 나 조건 제대로 해석하는 건 잠시 미루어 두고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계속 읽어보죠. 이러한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킨 곡선이 y는 fx입니다. 문제에서 기울기가 m이고 점 1,0을 지난 직선이 y는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m이라 정의했죠.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결국 함수 gm을 제대로 구했는지 체크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목표는 gm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m의 값이 변화하면 이 직선이 빙글빙글 도는 형태가 되겠죠. 한 정점을 지나고 빙글빙글 도는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상황. 이거 기출학습 열심히 했으면 기출문제 하나가 떠오르죠. 1, 2 수능 19번이죠. 아니, 그런 고전 기출을 어떻게 알아요? 네, 이 문제는 모르더라도 이 문제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도 점 0,2를 지나고 길기가 m인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였죠. 0,2를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직선은 2개가 있었고 그중 한 접선은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었습니다. 변곡점에서의 접선 근방에서 m이 움직일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고 변곡점이 아닌 접선 근방에서 m이 움직일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변했죠. 이렇게 접하는 직선을 찾고 그것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었는지만 파악해도 풀 수 있었는데요. 이 문제로 학습한 것이 여기까지라면 이륙수능 미적분 30번 문제는 못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영상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같이 풀어보죠.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는 자유로운 상황이니까 가나 조건에서 곡선 y는 f 인버스 x의 오목 볼록까지 정교하게 그려보아야겠습니다. 먼저 가 조건, 양변이 모두 제곱꼴이니까 제곱근을 취해주면 이렇게 되죠. 2로 나누고 절대값을 벗기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5, 0, 루트 5를 근으로 갖는 두 삼차함수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y는 2분의 1 x, x제곱 마이너스 5는 점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1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그림의 대칭성을 고려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띠 안쪽에서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를 골라내야 하는데 f 인버스 x는 증가하는 함수이므로 이 부분을 택해야겠죠? 이번에는 나 조건을 해석해 봅시다. 절대값을 벗기면 이렇게 되지요. 이 식을 통해 또다시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후보를 그려볼 건데요. 이걸 바로 그리는 건 좀 까다로우니까 먼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곡선은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x축, y축 방향으로 일식 평행 이동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y는 1을 점근선으로 갖고 1,2를 지나며 증가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여기 x의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는 이렇게 양수쪽을 y축 대칭시켜 놓은 그래프겠죠? 그러면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후보는 이렇게 됩니다. 이 띠 바깥쪽에서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를 택하되 증가하도록 택해야 하니까 이렇게 택해지겠네요. 이때 두 경계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모두 1입니다. 가나 조건의 해석 결과를 합쳐서 그려보면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예 미분 가능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두 부분에서는 곡선이 위로 볼록이고 이 두 부분에서는 곡선이 아래로 볼록입니다. 자, y는 fx의 그래프를 얻으려면 이 곡선을 또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시켜야 하는데 우리 이렇게 정교하게 그려놓고 굳이 대칭 곡선을 한 번 더 그려야 할까요? 그냥 잠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으로 취급하고 생각하면 어때요? 자, 1,0이 여기일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지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마음의 눈으로 굴려볼까요? 먼저 기울기가 음의 무한대에 가까울 때 한 점에서만 만나고요. m의 값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 m이 0인 순간까지 한 점에서만 만나고 0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커지는 순간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프를 축소해서 보면 이렇게 세 지점에서 만나죠. m을 더 키우다 보면 이렇게 음수 쪽에 접하는 순간이 먼저 찾아오겠죠. 이 순간에는 교점의 개수는 2개고 m의 값이 더 커진다면 교점의 개수는 1개겠죠. m이 1인 경우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되어 1, 2 수능 19번 문제처럼 m은 1 근방에서는 교점의 개수 변화가 없습니다. 이대로 m의 값이 한없이 커져도 교점의 개수는 계속 1이죠. 자, 그러면 y는 gm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함수 gm이 m은 a, m은 b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a는 0이고 b는 여기겠죠? 그리고 ga는 1, gm의 a에서의 우극한 값은 3, gb는 2입니다. 이제 b의 값만 구하면 됩니다. 아까 그래프를 굴려볼 때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서의 m의 값이 b였죠? 이렇게 x, y가 뒤바뀐 것을 원래대로 해주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b분의 1이겠죠? 기울기 b인 직선을 y는 x 대칭시킨 기울기니까요. 접점의 x좌표를 t로 놓고 계산해 볼게요. 그럼 접점이 존재하는 이쪽 곡선식은 이 식일 테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미분계수와 같다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이 b분의 1일 겁니다. 식을 잘 정리하면 이렇게 됐는데 이 식에서 t의 값을 구할 수 있으시겠어요? 뭔가 곤란합니다. 연역적으로 풀기도 어렵고 우리의 필살기 무작정 때려 맞추기로도 모르겠어요. t의 값을 구해야 b의 값을 구할 텐데 말이죠. 잠깐만, 혹시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b가 아니라 b분의 lnb 전체 제곱이었잖아요. 이거 설마 b는 구할 수 없어도 이걸 통째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평가원이 요즘 출제한 문제들을 보면요, 2호 수능 20번, 26, 6월 22번 모두 k의 값을 구할 방법은 없었지만 구하는 값이 통째로 얻어졌던 전적이 있어요. 이번 문제도 그런 녀석이라면요, 빨리 b가 만족시키는 관계식을 찾아봅시다.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승은 b분의 1이고 2의 t 플러스 1승이 b니까 t 플러스 1은 lnb죠. 그럼 b분의 lnb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 자식들, 이거 통째로 그냥 마이너스 2 제곱이었습니다. 답은 11이겠네요.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사면체 ABCD가 있는데 AB는 CD는 4, BC는 BD는 2루트 5이고 A에서 CD에 내린 수선의 발이 H라고 했고요. 이 두 평면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평면 BCD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평면 ABH는 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BH와 CD가 서로 수직임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수직인 것들을 설명하는 정리가 바로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A에서 평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 하면 E에서 CD에 내린 수선의 발이 A에서 CD에 내린 수선의 발인 H가 된다는 정리이죠. 이 길이가 2루트 5고 이 길이가 2니까 BH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4입니다. 선분 AH의 길이도 4니까 삼각형 ABH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4네요. 그리고 삼각형 ABH의 무게중심을 G라고 했습니다. G를 중심으로 하고 평면 ACD에 접하는 구를 S라고 했고요. 각 APG가 직각이 되도록 하는 구 S 위의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T라 했고 구하는 값은 도형 T의 평면 ABC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입니다. 어떤 도형의 평면 위로의 정사형이란 도형의 각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들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빛이 평면에 수직으로 비출 때 도형의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평면 도형인 경우에 넓이에 대한 공식도 배웠는데요. 원래 도형의 넓이 S와 정사형의 넓이 S' 사이에는 S'은 S 코사인 세타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타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었죠. 그러니 문제의 도형 T가 평면 도형이라면 도형 T의 넓이 그리고 T의 평면과 평면 ABC가 이루는 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구 S는 G를 중심으로 하고 평면 ACD에 접해야 했는데 이쪽에서 바라보면 G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 선에 접하는 그림이 나오겠죠? ABH가 정삼각형이었으니 이렇게 정삼각형의 내접원을 그리면 되겠죠. 문제에서 각 APG가 직각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T라 했는데 이 도형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죠. 정삼각형 ABH가 존재하는 이 평면에서
각 APG가 직각이 되도록 하는 원 위의 점 P는 2개입니다. 평면이 아닌 공간에서 점 P로 가능한 점은 이 두 점을 A2를 축으로 하여 회전시킨 좌취가 되겠죠? 그러면 도형 T는 원이 될 겁니다. 이때 T가 나타내는 원의 반지름은 이 길이입니다. 이 두 점이 각각 AB, AH의 중점이니까 이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고 원 T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죠. 그럼 T의 넓이는 파이입니다. 이제 원 T의 평면이 평면 ABC와 이루는 각을 구해야 합니다. 원 T는 BCD와 평행한 평면에 있으니까 두 평면 ABC, BCD의 이면각을 구하면 됩니다. BC가 점으로 보이도록 이 방향에서 바라볼 때 이 각도가 두 평면의 이면각이 될 겁니다. 공간에서 이 각도를 작도하려면 A와 E에서 BC의 수선의 발을 내려야겠죠? 3수선 정리에 의해 두 수선의 발은 서로 같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보면 당연하거든요. 그 점을 F라고 하죠.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는 이 각이 이면각입니다. 이 각을 세타라 할게요. 선분 AE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높이이므로 2루트 3입니다. 또 선분 BE의 길이는 2, 사인 CBH는 루트 5분의 1이니까 EF의 길이는 루트 5분의 2입니다.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계산하면 루트 15임을 얻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밑변 길이가 4니까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넓이는 정사형 공식에 의해 4분의 파이 4번입니다.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길이가 10루트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그리고 그 원 위에 두 점 PQ가 있네요. PQ가 이 식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식의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선분 PB의 길이가 14라고 했으니까 P의 위치는 이 두 점 중 하나입니다. 어차피 대칭 상황이니까 이쪽 점이 P라고 가정해 볼게요. 구해야 할 값은 PA 벡터, QB 벡터의 내적의 크기네요. 그럼 결국 이 식을 통해 점 Q의 위치를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적에 관해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벡터의 내적의 정의는 두 벡터의 크기와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 기하적으로는 이 두 길이의 곱에다가 부호만 코사인 세타에서 따오면 내적과 같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평가원 문제들을 보면 여기서 반 발짝만 더 나아가길 요구합니다. 시점이 이 선상, 종점이 이 선상에 있는 모든 벡터 A에 대하여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동일하겠죠? 내적값 자체가 변하려면 이 선 자체가 움직여야 하죠. 우리가 내적값을 구한다는 행위는 결국 시점과 종점이 어느 선상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벡터의 내적 문제를 만났을 때는 A 벡터와 수직인 직선으로 한 번, B 벡터와 수직인 직선으로 한 번, 두 방법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자, 문제로 돌아옵시다. 문제의 이 식을 해석하여 점 Q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목표였죠. 이 식은 그럼 점 Q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정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Q의 정보가 양쪽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방정식을 풀 때 가장 먼저 뭘 하죠? 미지수를 한쪽으로 몰아넣죠. 그럼 여기서도 점 Q가 등장하는 항만 우변으로 몰아봅시다. 먼저 이 부분, 원 위에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는 원의 중심 O에 대하여 2배의 PO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겠죠? 식에서 양변의 2를 날려줍시다. 여기서 PQ 벡터의 크기 제곱은 자기 자신과의 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Q가 있는 항만 이항시키고 PQ 벡터로 묶어내면 O? 이 부분을 잘 보니 여기를 OQ 벡터로 바꿔 쓸 수 있겠죠? Q가 우변에만 등장하니 한결 편안한 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식 좌변은 PO 벡터와 PB 벡터의 내적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OPB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O에서 PB에 내린 수선의 발은 PB의 중점에 찍히죠. 그럼 PO 벡터와 PB 벡터의 내적은 2분의 1 PB 벡터와 PB 벡터의 내적과 같겠죠.
우변은 OQ 벡터와 PQ 벡터의 내적인데요. 마찬가지로 OPQ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O에서 PQ에 내린 수선의 발은 PQ의 중점에 찍히죠. 그럼 OQ 벡터와 PQ 벡터의 내적은 2분의 1 PQ 벡터와 PQ 벡터의 내적과 같습니다. 그럼 이 관계식에서 두 선분 PB, PQ의 길이가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은 P를 중심으로 하고 B를 지나는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 중 B가 아닌 점이 Q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Q와 B는 서로 다른 점이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구하는 값은 PA 벡터와 QB 벡터의 내적이죠. AQB는 지름의 원주각으로 직각이니까 A에서 QB에 내린 수선의 발은 Q고요. PQB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P에서 QB에 내린 수선의 발은 선분 QB의 중점 M이겠네요. 그러면 PA 벡터와 QB 벡터의 내적은 MQ 벡터와 QB 벡터의 내적과 같겠죠. 구하는 값은 내적의 절대값이므로 QB 벡터를 마이너스 2 MQ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MQ의 길이는 이 각을 세타로 잡을 때 PB의 길이 14에 사인 세타를 곱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이쪽 각 또한 세타니까 세타에 대한 정보는 삼각형 ABP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길이가 10루트 2, 여기가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이 길이는 2입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의 값은 5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럼 MQ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쓸 수 있고 구하는 값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은 221입니다.